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에 시행되었던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자격시험의 2교시 3과목, 2교시 세 번째 과목이죠. 지역사회 복지론에 대한 기출문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부터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능적 지역사회는 이념, 사회계층, 직업 유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역사회는 로스의 분류에 의해서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이루어지는데, 말하자면 계층에 따라서, 또 그런가 하면은 이념에 따라서, 또는 직업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기능적 지역사회는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능계, 말하자면 정치계, 또는 사회복지계, 의료계, 법조계 이렇게 하는 것은 기능적 지역사회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리적 지역사회는 이웃, 마을, 도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지리적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 범위 내에서 같이 거주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지리적 지역사회로 하지 않습니까? 더 내면 지역사회를 인구의 크기, 경제적 기반, 행정구역, 사회적 특수성으로 유형화하였다. 트니스는 지역사회를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결합의지에 의해서 본질적 의지냐 아니면 이해타산적 의지냐를 가지고 공동사회 게마인샤프트와 이익사회 게젤샤프트로 나눈 것이 트니스가 되겠습니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기능이 현대의 사회복지제도로 정착되었다고 한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사회통제 기능도 있고 사회통합 기능도 있고 사유화 기능도 있고 경제 기능도 있고 사회통합 기능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사회연대 기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여러 기능을 사회통제 기능은 주로 정치, 제도가 담당을 했고 사회통합 기능은 주로 종교, 대도가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가 담당하는 기능은 그건 보통 사회연대나 상부상조의 기능이라고 그랬습니다. 답은 5번이 사회통합 기능이 아니라 현대의 사회복지제도로 정착된 것은 지역사회의 사회연대 기능 또는 상부상조 기능이라고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52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관련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복지 관련 개념에 관한 설명. 지역사회 조직은 전통적인 전문 사회복지 실천 방법 중 하나이다. 그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전통적 사회사업 그러면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전통적인 전문 사회복지 실천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CO라고는 커뮤니티 오르가니제이션에서 CO, 개별 사회사업은 CW에서 케이스워크, 집단 사회사업은 GW에서 그룹워크, 여기는 커뮤니티 오르가니제이션에서 CO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지역사회 조직사업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개발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주도적 개입을 강조한다.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협력을 통해서 설사 관은 당연히 앞에 쓸 것이고 모든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사회 개발입니다. 때문에 지역사회 개발은 주민 참여를 당연 전제로 해서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간 협동 사업을 이렇게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호는 가정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사회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돌봄의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 보호 또 재가복지가 되겠는데 어떤 가정이나 그와 유사한 지역사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다. 재가보호는 대상자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좋습니다. 2번에 전문가에 의한, 이게 틀린 거지요. 53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950년대 외국 원조 기관은 구호 및 생활보호 등에 기여했다. 그렇죠?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50년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수없이 많은 외국 민간 원조단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부산 비난 시절이었던 1952년에 민간 외국 원조단체, 유원단체라고 하는 거죠. 민간 외국 원조단체의 연합회를 만들게 되는데 카바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로 시설보호, 생활보호 등을 중점으로 해서 구호를 하게 되는데 197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의 실천 현장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1970년대 사회복지관 국고보조금 지침이 마련되었다. 국고보조금, 사회복지관에 대한 국고지원은 1983년, 사회복지관에 대한 국고지원은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되었고, 그리고 구체적인 국고지원사업 지침은 1989년도에 가서 만들어집니다. 연도까지 안 결합은 아니지만 1980년대에 국고지원 지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전개된 지역사회 생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은 사회행동 모델에서 비롯됐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 그러죠? 1987년에 6월 4.13 호원 조치에 대한 반발, 범국민적 저항으로 사회행동이 일어났지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6월 10일에 6월 민주항쟁, 이한 열사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6월 민주항쟁이 있고, 그로 인한 항공문서라고 하는 6.29 선언이 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6.29 선언이 발표가 되면서 그야말로 대중조직을 통한, 범국민적 대중조직을 통한 이런 사회행동이 정치계를 한번 흔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행동 모델에서 비롯되었다. 1990년대 재가복지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졌다. 재가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사회보호는 1980년대부터 보통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재가복지는 1985년 대한노인회에서 노인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했던 것을 시작점으로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 것은 1992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도입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000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2000년대에 시작이 되는데, 그중에 특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비용 지급 정산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담당한다. 사실 이건 제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 5번 같은 거기까지는 제가 진입을 못했습니다. 덕분에 오히려 저도 이 문제를 풀면서 요건 제가 새로이 받아들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사회복지관 국고지원 지침이 나온 것은 1989년이 되겠습니다. 54번에 보시면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거기 보시면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대공황 이전에는 공공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전달책을 담당했다. 아니죠. 1929년 세계대공황 이전에는 소국국가, 자유방임국가, 보이지 않는 손 또는 시장가격기구의 자동조절기능이란 개념이 자리를 잡은 시장 중심적 사회였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장이라고 하는 민간 영역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 어떤 정치는 넘어간다 해도 어떤 이런 일상생활을 지배를 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 자유방임이라고 하는 소국국가의 이런 사회가, 즉 순수자본주의가 뭘 가져와? 시장 실패를 가져오면서 그것이 폭발된 것이 세계대공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자유방임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국가가 적극 개입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적극국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193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표현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은 공공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주요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것은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가 되겠습니다. 케네디와 존슨 정부의 빈곤과의 전쟁, 1960년대 초를 말하고 있지요. 사회복지의 지방정부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된 것은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재편기라고 하는 1980년대 이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1970년대 인종차별 금지와 한전운동은, 그렇죠,
1960년대 존슨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이후에 그를 뒤를 이은 존슨 대통령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 대통령의 업적이 지워져 버린 것은 바로 전쟁이라는 것, 월남전 참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월남전 참전 등을 통해서 1960년대에는 많은 그 반전운동, 또 반체제운동, 또 히피, 뭐 이런 등등이 막 등장을 하다가 1970년대에 인종차별금지, 반전운동이 피크를 이루면서 이제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촉진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0년대 중반 베트남 전쟁을 포함한 많은 전쟁, 왜냐하면 참전에 대한 반발, 또 반체제운동, 히피족, 뭐 이런 등등의 단어가 70년대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를 계기로 해서 70년대에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촉진되었다고 봅니다. 1990년대 복지개혁은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활동을 강조하였다. 풀뿌리 조직사업이 이렇게 90년대 복지개혁은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활동을 강조했다. 조직활동은 이미 3번에 나온 것처럼 1970년대로 보시면 되고 90년대에는 이제는 민영화가 강조되는 거죠. 민영화.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정부 중심의 지역사회 프로그램 평가에 주안점을 두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사실상 어떤 복지 전략을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주변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아무리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 해도 당시 티파티로 대표되는 공화당 핵심 세력 등의 반복지 성향을 이겨내기는 한계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오바마도 특히 오바마 정권 때 있었던 소위 한국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미국의 의료보장이 만들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도했던 복지정책에서는 사실상 아주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의 복지정책은 실패작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는 옳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실 미국의 사회복지 문제가 하나씩 꼭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를 내가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나 설명을 하지만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면 과감히 삭제하세요. 과감히 삭제해도 여러분의 점수를 바꾸는 데는 하자가 없으니까 과감히 삭제해도 됩니다. 다음에 55번을 보시면 영국 그리피스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사회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우리가 보면 영국 복지사, 지역사회 복지사에 보면 시본 보고서, 또 하바트 보고서, 바클레이 보고서, 또 그리피스 보고서가 약 20년 동안 이렇게 4번이 나오는데 1968년에 있었던 시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정부의 그 당시엔 주정부지요. 주정부나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관한 권한, 재정을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제안된 것이 시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1968년에 발표가 되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재요청하는 것이 20년의 1988년에 그리피스 보고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지방정부는 이제는 서비스의 공급자의 역할을 주안을 하기보다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서비스, 거기에 보면 서비스의 조정자 또는 서비스의 구매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제공자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그리피스 보고서가 되겠어요. 지역사회 보호를, 자, 박스를 봅니다.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을 주장했다. 처음 주장한 것은 1968년 시범 보고서, 그리고 다시 한번 주장된 것이 1988년 그리피스 보고서.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서비스 구매자의 역할, 서비스 제공의 조정자의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서비스 적절성 확보를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를 강조했다. 자, 케어 매니지먼트를 강조했다. 이렇게만 보시고 지역사회 보호 실천 주체의 다양화를 추구했다. 왜냐하면 1988년이기 때문에 이미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옛날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또 그보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약하다 해도 지방정부까지가 대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데 넘어서서 이제는 민영화,
민간 이양도 강조되면서 실천 주체의 자양화, 복지다원주의가 되겠죠?를 강조를 합니다. 어쨌든 뭐 기역번이 틀릴 일은 없는 거니까 기역번 1번, 2번, 4번이 되고 니은번은 무조건 뜬 거지요. 자, 디귿번이 되겠는데 서비스 적절성 확보를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를 강조했다. 그래서 케어 매니지먼트, 영국에서 케어 매니지먼트가 강조다. 왜냐하면 이런 보호관리가 강조되는 것은 1990년대 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했던 것은 그리피스 보고서, 기역, 디귿, 니을이 되겠습니다. 56번에 보시면 다음에 설명하는 지역사회 복지이론과 관계가 없는 것은 거기 오면 독거노인과 지역대학생 1대1 관계망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노인 자살률 감소 및 노인 문제 관심도 향상. 자,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 이론에 관계없는 거. 자, 이것은 1대1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노인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향상시켜보자라고 하는 지역사회 복지 이론에는 사회체계 이론도 있고 기능주의 이론도 있고 갈등 이론도 있고 생태학 이론도 있고 사회구성 이론도 있고 사회교환 이론도 있고 권력의존 이론도 있고 네오 엘리트 이론도 있고 다원주의 이론도 있고 많은 이론을 적어놨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기 오면 구성원들 간의 1대1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자살률도 감소시키고 해서 거기 1대1 프로그램도 무슨 프로그램? 1대1 관계망 프로그램을 설명했잖아요.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교환 이론이 되겠어요. 사회교환 이론은 결국에 사회적 관계나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저희 사회교환은 그들이 지는 교환 자원, 그들이 지니고 있으면서 서로 교환하는 자원들 간의 대등한 가치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대등한 가치의 교환을 위해서는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지지라든지 또는 연계망 형성인 네트워킹이라든지 또는 협상이라든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서로가 지닌 자원들을 교환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박스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사회교환 이론인데 사회교환 이론에서 사용하는 전략으로서는 이렇게 참여나 호혜성이나 교환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라는 진화는 이것은 생태학 이론에서 강조하는 바로 적자 생존의 논리를 사회진화론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는 생태학 이론에서 사용을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57번에 보시면 다음은 도농복합지역 A시의 최근 10년간 사회지표 분석 결과이다. 이를 설명하는 이론은 원도심 지역은 공동화가 이루어지면서 노인 가구 및 1인 가구 증가율이 급상승한 반면 농촌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의 평균 연령이 낮아져 A시가 계층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렇게 중심부는 비어가면서 1인 가구나 노인 인구 비율은 급증하고 주변부로 공공기관이 이전됨으로써 주변부에 있었던 평균 인구의 연령은 낮아지면서 A시가 이렇게 계층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중심부와 또 분산 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생태체계 이론이 되겠습니다. 생태체계 이론은 그야말로 적자 생존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지역사회 조직론, 지역사회 이론으로 여기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자원들은 다양한 집단들,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은 집단들은 지역사회의 희소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이나 부동산이나 또는 뭐 일자리나 토지나 이런 것 등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물질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희소한 물질적 환경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중심부를 형성하게 되고 거기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주변부로 밀려나면서 이렇게 또 다른 지역사회의 형태를 만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 생태체계 이론입니다. 자, 어떤 여기에서는 생태체계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8번에 보시면 웨일과 갬블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웨일과 갬블은 특징으로 본다면 지역사회 조직화를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로 포함을 함으로써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을 모델 8개 중에 2개로 넣습니다. 그러면서 로스만의 분류,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교육 모델, 사회행동 모델을 갖다 쓰면서 그중에 사회행동 모델을 정치 사회적 행동 모델과 사회운동 모델로 둘로 나누어서 4개를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지 않았던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과 그리고 연합 모델을 포함해서 8개의 모델로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구성원, 관심 영역, 클라이언트 집단, 사회복지사의 역할 여러 개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8개의 모델을 비교했던 것이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 됩니다. 자, 사회운동 모델. 성취 목표는 특정 대상 집단 또는 이슈 관련 사회 정의를 위한 행동이다. 그 때문에 어떤 노스만의 분류를 한다면 사회행동 모델의 한 영역으로 해서 하되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은 주로 정치적 성향의 집단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사회운동 모델은 보통 NGO와 같은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은 지리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 역할은 정보 전달자 관리자이다. 자, 여기는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주로 교사나 촉진자, 또는 조직가 또는 교사와 같은 훈련자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정보 전달자나 관리자의 역할은 특히 관리자의 역할은 사회교육 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회교육 모델 관심 영역은 특정 욕구를 지닌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 특정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개발은 사회행동 모델에서 선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맞아면 여기 웨일과 갬블의 모델로 본다면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에서 선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휴먼 서비스 관계망 개발에 초점을 둡니다. 정치사회행동 모델 1차 구성원은 선출직 공무원, 사회복지기관이다.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의 1차 구성원은 권력을 가진 특정 시민이나 특정 사안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을 1차 대상자로 합니다. 선출된 공무원이나 사회복지기관을 1차 구성을 하는 것은 사회계획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까지는 깊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나올 것은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학습자들에게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했지만 어쨌든 마침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봤으니까 내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기 나오는 사회운동 모델과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 그리고 사회계획 모델 근린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말하자면 세 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1차 대상자는 누구냐? 1차 대상자, 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주로 강조했느냐, 목표를 어디다 설정을 했느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답은 첫 번째만 맞는 것이 되겠네요. 다음에 59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로스만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 그중에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사회 주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렇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과정 중심의 목표를 강조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을 지역사회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두었습니다. 어떻게 지역사회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냐 하는 전략으로 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 지역사회 사업의 주민들의 주도권 행사, 또 자발적인 또 자체적인 지도자 양성, 자립자도 정신의 함양 등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광범위한 참여를 강조한다. 조력자, 촉매자, 조정자로서 사회복지사 역할을 강조한다. 자, 이건 놔두시고 과업보다는 과정 중심 목표에 초점을 둔다. 변화의 매개체로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소규모 집단을
그야말로 불씨가 싹 트는 것으로 봤고, 그에 비해서 사회교육 모델은 공식 조직에 의해서 불씨가 지펴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행동 모델은 대중조직을 통해서 불씨가 지펴진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또 변화의 매개체를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소규모 집단, 사회교육 모델은 공식 조직, 그리고 사회행동 모델은 대중집단 또는 대중조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변화 전략은 표적 대상의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주민을 동원하는 것이다. 주민 동원을 변화 전략으로 쓰는 것은 이것은 사회행동 모델이고, 사회교육 모델은 기술적 합리성을, 그에 비해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설득이나 협상이나 타협을 전략으로 들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60번에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테일러와 로버츠의 실천 모델은, 테일러와 로버츠는 로스만의 분류를 기본으로 해서 2개를 더 가미한 5개의 모델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양한 비교 기준이 있지만 그중에 핵심적 비교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그건 뭐예요? 바로 지역사회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개발 모델은 지역복지 실천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 100%를 후원자라고 하는 관에서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교육 모델은 워낙 전문성 있는 영역이라고 설정을 하고 보는 건데, 바로 후원자라고 하는 관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8분의 7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부분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교육 모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죠. 주로란 말을 썼으니까. 세 번째로서는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 되겠는데,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지역복지 실천에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을 후원자라고 할 수 있는 관과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관민이 5대5, 50% 대 50%로 나누어 행사하는 경우를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복지 실천에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의 대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은 지역복지 실천의 의사결정 권한의 100%를 지역 주민들이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중에 갈등 이론과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이익 집단의 경쟁 원리에 기초한다. 경쟁 원리에 기초한다고 돼 있어요. 갈등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은 당연히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이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을 넘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은 지역복지 실천에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의 100%를 주민들이 행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교육자, 자원개발자, 자, 세 번째는 것 같지만 여기는 갈등 이론에 바탕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지 않은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61번에 보시면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실천 기술 내용이 아닌 것은, 마을 축제 개최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지역 주민들을 조직화하여 주민 스스로 계획, 홍보, 진행을 하게 하였다. 자, 사회복지사가 사용한 실천 기술,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주민 역량 강화, 지역사회 특성 반영, 취약계층 권리 대응. 여기에서는 무슨 지역 주민들을 조직화해서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하고 이벤트를, 이 축제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무슨 계층 간 갈등을 조정하거나 이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62번에 보시면 밑줄 친 사회복지사의 핵심 역할로 옳은 것은, A 지역은 공장지대에 위치해 있어 학교의 대기 오염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입법 활동을 하였다.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지요.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매우 다양한데 만약에 이것을 학자들의 주장이나 로스만의 분류로 접근해 본다면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지역사회 개발 모델, 다시 말해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집행을 한다면 지역사회복지사는 하고 많은 역할 중에 주로 안전조치, 안내자, 전문가, 조력자, 치료자, 즉 사회치료자의 역할을 주된 역할로 해야 된다라고 노스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지역사회 복지, 지역복지 실천의 주 목적을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의 당면 문제 해결에 두는 사회계획 모델로 한다면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복지사는 하고 많은 역할 중에 분계조행, 분석가, 계획자, 조직자, 행정가의 역할에 주된 비중을 둬야 된다라고 샌더스가 주장을 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복지 실천의 주된 목적을 평등구현에 불평등 구조의 타파에 두는 사회행동 모델로 한다면 지역사회복지사는 중개, 소위 거기 보면 조중대행 이렇게 설명을 해요. 조력자, 중개자, 대변인, 옹호자지요. 그다음에 행동가의 역할을 주된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로서가 주장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중에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옆에 서서 주민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행동을 집행, 행동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옹호자, 대변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옹호자, 그렇죠. 거긴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입법 활동을 했다. 이것은 대변인, 옹호자의 역할이 되겠어요. 이건 서비스 문제가 되겠군요. 63번에 보시면 다음 기관에 사회복지사가 자원개발을 위해 활용한 기술은, 자, 이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어떤 기술을 썼는가? 최근 개관한 사회복지관은 바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후원단체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다. 다양한 후원단체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다. 근본적인 제도 변화는 이건 변이 관련없고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교육 진행, 즉 후원자 개발인데 교육과 관련없고 기관의 신뢰성 형성 유지를 위한 노력, 그렇죠.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클라이언트의 생활 변화나 생활 양상을 위하여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고 이런 기술은 자원 개발 및 동원 기술이 되겠는데,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뭐라는 거야? 바로 기관의, 이 사회복지관의 신뢰성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주민들의 지도력 강화 지원, 정치적 지지 기반 구축. 자,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의 다양한 후원단체 발굴, 다양한 후원단체 발굴 같은 것은 바로 자원개발 및 동원기술로서 여기는 기관의 신뢰성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 주민들의 지도력 강화, 정치적 기반 구축은 역량 강화 기술이,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사의 기술을 보면 연계기술, 또 옹호기술, 조직화기술, 역량 강화기술, 또 그러면 자원개발 및 자원동원 및 개발기술, 또는 교육 및 훈련기술, 또 뭐 협상 및 갈등 조정기술, 뭐 이런 많은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원자 개발은 바로 3번 동원기술을 통한 기관의 신뢰성 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6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핵심 역할은, 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한번 출제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만 더욱이나 근자에 사회복지사 전담 공무원의 법적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삭제가 되고 어디로 넘어갔어요?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넘어갔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발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범주를 줄여서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시행규칙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A씨는 최근 사회복지사 전담공,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이 전문가로서 역할을 말했군요. A씨는 최근 건강이 나빠져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지원 가능한 급여와 서비스를 알려주고 이를 이용하였다. A는 이를 이용했다. 알려주고 지원 가능한 급여를 알선, 소개, 그리고 연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중개자의 역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결, 조직가, 교육자, 옹호자, 자원 연결자 바로 중개자의 역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바꿔서 중개자라고 할 것을 자원연결자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65번에 보시면 지역복지,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이루어지는 초기 욕구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기 욕구 사정 우리가 평가의 개념으로 온다면 진단평가지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이 구성원들이 무엇을 얼만큼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사전 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더 많은 것이 진단평가인데 바로 이게 바로 사전 욕구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행 중에 형성평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욕구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야 욕구 충족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지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위한 성과평가에 의미를 갖는다.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가 된 이후에 이끌어가는 총괄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욕구 사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이해해야 된다. 문제 확인과 해결에 우선순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욕구 사정의 초점은 서비스 및 접근 가능성을 포함한다. 답은 2번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평가니까 이건 총괄평가지. 66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과 실행 과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 그러면 어떤 지역사회에 문제가 등장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들은 무엇을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욕구사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욕구사정에는 좀 더 세분화하면 무엇이 필요한가 욕구사정과 그리고 얼만큼 필요한가 자원사정으로 나눠 설명하지만 싸잡아서 그냥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언제 필요한가를 보는 욕구사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욕구사정이 끝나게 되면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나 더 넣는다면 그에 의해서 자원을 동원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쭉 되어 있는데 문제 및 표적 빗단 이해는 문제 발생이죠. 문제 확인 첫 번째 단계. 문제 및 표적 집단 이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 상황 확인과 인구 집단에 대한 이해 좋습니다. 지역사회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어떤 상황이 일어났으며 도대체 그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겁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문제 분석이 나와 있는데 확인 단계에서 약간 더 문제 분석, 인과관계에 근거한 개입 가설을 개입 가설이라면 우리말로 한다면 잠정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한다 이 말이 되겠는데 잠정적인 개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계획 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이 돼요. 목적 및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잠정적인 개입 전략을 짜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역사회 문제 분석 단계에서 했는데 문제 분석 단계가 아니라 이건 계획 단계다. 개입 전략 개발, 개입 목적 및 목표 설정, 지역사회 개입, 기획 실행, 평가 좋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67번에 보시면 다음 설명하는 욕구사정 수집 방법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욕구사정의 자료 수집 방법에는 양적 자료 수집 방법도 있고 질적 자료 수집 방법도 있습니다. 양적 자료 수집 방법에는 구조화된 서베이나 프로그램 모니터링 또 그런가 하면은 사유지표 분석 이런 방법들이 있고 질적 욕구사정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는 지역사회 포럼이나 공청회 또 명목 집단 기법, 초점 집단 기법, 델파이 기법,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 공식적, 비공식적 인터뷰 기법, 지역사회 서베이 또는 인구학적 방법 등등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욕구의 배경이나 박스입니다. 욕구의 배경이나 결정 과정보다 욕구 내용 결정에 초점을 둔다.
그 결정 과정보다, 결정 과정은 지역사회 포럼이나 명목집단 기법을 가지고 결정 과정에 초점을 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내용에 초점을 둔다. 그 때문에 보통 결정 과정에 초점을 두는 지역사회 포럼이나 명목집단 기법이나 초점집단 기법, 델파의 기법은 결정 과정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딱 떨어지게 무엇은 이다,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할 적에 전체 주민이 모여서 자유 토론을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지역사회 포럼. 전체 주민이 모여서 재반 문제를 가지고 자유 발표만 하도록 하되 민주 절차를 통해서 대안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명목집단 기법. 이해 당사자들만 모여서 특정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인 토론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한다, 초점집단 기법. 전문가들만 서로 알지도 못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델파의 기법. 보면 과정에 드는 것 같은데 내용은 손을 안 댈까? 왜 내용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이건 놔둬보시고, 모든 참여자가 직접 만나서 직접 만나서 하는 순간 모든이란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초점집단 기법 빠지고, 그다음에 직접 만나서 하는 순간 델파의 기법 빠지고, 전체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자유 토론하게 되면, 재반 문제를 가지고 자유 토론하면 지역사회 포럼, 전체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자유 발표만 하되 민주 절차를 이끌어가는 것은 명목집단 기법. 욕구 순위에 대한 합의의 과정이 반복 시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 여기서 보면은 당연히 명목집단을 알고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초점대 모든이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 오면 지역사회 포럼. 지역사회 포럼은 거기 합의의 과정이 반복 시행된다. 이 반복 시행되는 명목집단 기법에서 가능한 것이고, 여기는 명목집단 기법이나 델파의 기법에서는 가능한 거죠. 델파의 기법에 빠졌으니까 여기는 답은 명목집단 기법 하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8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조건부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자활센터,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보면은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이들은 모두 초유일선에서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는데, 지역자활센터는 누구를 주된 대상으로 하냐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1년의 원조를 제공하는 겁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저소득층을. 조건부 수급자는 개념이 뭐예요? 조건부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생계급여라고 하는 것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생계급여라고 합니다. 이 생계급여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만자까지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기회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원조활동 지원 기관을 이렇게 지역자활센터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은 만자가 있어도 기분 나쁘지만 틀린 겁니다. 사회복지관은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의 지역사회보호사업을 수행한다. 벌써 이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은 우리가 사회복지관은 3대 기능을 반드시 함께하라고 그랬죠.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그중에 서비스 제공 기능에는 가족기능 강화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그리고 교육문화사업, 그리고 자활지원사업 4가지 사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지역사회 보호사업의 특징은, 지역사회 보호사업의 세부사업에는 서비스나 지원이라는 말을 꼭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은
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기능 중에 지역사회 보호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단체에 자원봉사자를 공급한다. 간접적 서비스, 간접적 계기관입니다.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한다. 사회복지공동회는 취약한 사회복지 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제를 정하여 사업을 배분하기도 한다. 이 주제를 정하여 사회복지공동회가 주제를 정한 거에 대해 사회복지공동회가 정한 주제에 대하여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신청을 해서 신청한 사업에 배분하는 것은 이건 신청사업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기획사업이라고 합니다. 기획사업 다 좋습니다. 신청사업은 뭐예요?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은 바로 신청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 잘 하셔야 되죠. 어쨌든 간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9번에 보시면 다음 사업을 추행하는 사회복지기관은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은 사회복지관 3대 기능 중에 지역조직화 기능입니다. 사례발굴 및 개입, 이것은 사례관리 기능에 해당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사회교육 문화복지사업은 서비스 제공 기능 중에 교육문화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회복지관의 사업이 됩니다. 참조하시고 70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기에 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시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 창출이 제한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이렇게 2007년에 만들어지거든요.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누구의 인증을 받냐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는 겁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수익 창출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목적인 수익 창출이나 이윤국대에 있다기보다는 어떤 지역사회를 위해서 오히려 이윤국대화를 한다 해도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궁극적 목적은 소위 지역에 대한 재투자를 하고 있는 소위 친환경적, 민주적 이러한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사회적 기업 보면은 이윤 창출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단지 창출한 이윤을 어디다 쓸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기업인 것만큼 이윤 창출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마을 기업은 지역 공동체에 기반하여 활동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자 5명 이상으로 설립된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71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교육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특히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시무기구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이렇게 연계협력,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된다. 2015년부터는 원래는 그전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고 했는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바뀌었다. 실무협의체는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실무자미한다.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실무자문하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 그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둔 것이 바로 실무협의체 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행기구가 되겠습니다. 실무자문기구가 아니라 효과적 수행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관련 기관, 법인단체, 시설 간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하여 실무 분과를 둔다. 1번과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무위원회나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실무협의체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행기구가 되겠습니다. 72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역사회보장 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 시군구, 시도는 4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군구 의회의 심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고를 거쳐야 된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판서를 했습니다마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세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자문기구입니다. 네 번째, 의회에 보고하고 다섯 번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앞뒤가 시군구 의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근거법령 역시 강조했죠. 이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전면 삭제되고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옮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행년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돼야 되고 이게 좀 세부적인 내용은 또 시험 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73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환경 변화와 과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지역사회복지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탈시설화 경향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제 구축이 중요해지고 되겠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로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가 더욱더 튼실해졌다. 이렇게 봐야 돼. 답은 여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니까 답은 기역번과 니은번이 되겠습니다. 74번에 보시면 한 번쯤은 다뤄줄 줄 알고 우리가 예상을 했던 문제가 나왔지요. 아른슈타인의 주민참여 수준 8단계 중 주민들이 특정 계획에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 주민들이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그랬습니다. 특정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특정 계획에 대해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민 통제라고 해서 제일 위에고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유임이 되겠습니다. 집행 단계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유임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전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민 통제인 것이고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로서 효유, 협동관계 그리고 권한유임 세 가지를 우리가 했는데 이번에는 권한유임이 출제가 됐네요. 75번에 보시면 초육은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 동향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체제 구축 아니죠. 2005년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복지재정 분권화로 인한 지역 간 복지균형 불균형 분권화라든지 지방자치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지역 간 재정 자립도를 바탕으로 한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었죠. 맞는 거죠. 다양한 복지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 공급 주체의 참여 증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확대,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중요성 증대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사실 15번은 시간을 볼 것이 없는데 괜히 읽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생소한 문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언제나 매해 문제풀이를 때 짜증나는 것이 영국의 복지사나 미국의 복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너그럽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2교시 제3교과 지역사회 복지론이 주로 어느 영역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3교시 1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